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진땀을 빼고 있는 60대 시아버지입니다. 요즘엔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간섭하지 않는 시부모가 이상적이라죠. 저 역시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 며느린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며느리를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더군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어려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전 평생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환경미화원이 되어 평생을 거리에서 청소하며 일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같이 힘을 보태준 아내를 만나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아내는 아이가 3살 무렵부터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고 혼자 작은 삼겹살집을 운영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둘 다 먹고 살겠다고 바빠서 우리 아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지 못했지만 아들은 고등학생이 될 무렵부터 시키지 않아도 엄마 가게에 나와 식당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유, 아들, 상 치우는 거 그냥 내버려둬. 엄마가 할게. 너 교복에 고기 냄새 빼면 어쩌려고 학교 끝나자마자 왔어. 집에 가서 좀 쉬지. 아니야, 엄마. 고기 냄새 나면 오히려 좋지 뭐. 애들이 맛있는 거 먹고 왔냐고 할걸?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해? 이따 마무리 같이 하고 엄마랑 같이 퇴근하는 게 훨씬 좋아.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가난하지만 행복이 가득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애들 다 받는다는 과외 한 번 없이 괜찮은 대학에 입학까지 했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엔 국내 유명한 마케팅 회사에 떡하니 취직해서 저와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아내 식당에 오시는 손님 테이블마다 푸짐한 서비스까지 내어가며 잔치까지 열었다니까요.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아들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들 가진 것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용돈 한 번 넉넉히 준 적이 없는데 기특하게도 잘 자라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네요.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게 오시는 분마다 술과 음료수 서비스 드립니다.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아들은 쑥스럽게 그러지 말라며 절 말리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 아내도 평소에는 참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그날은 서빙을 할 때마다 은근히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아빠, 남들 들으면 제가 무슨 사법고시라도 합격한 줄 알겠어요. 겨우 회사에 취직한 건데요. 저 너무 민망해요. 겨우 회사라니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사하기가 쉬운 줄 알아?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던데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 전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흐뭇합니다. 입사한 후에도 아들은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연차가 좀 쌓이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며 퇴근하고 일본어 학원에도 다니더라고요. 아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공부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몸 상할라. 아니에요, 아빠. 요즘 일본어 공부에 재미가 들려서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배우다 보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뭐. 아들은 공부가 재밌다면서 계속 일본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땐 왜 저렇게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나 했더니 요 녀석이 알고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전 며느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석수 씨 여자친구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말투가 하도 어눌해 약간 당황했는데 아들이 그런 여자친구를 귀엽다는 듯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놀라셨죠? 사실 채영이가 제일교포 3세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두 일본에 사시고 채영이만 대학 때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색해요. 저도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라 가뜩이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교포라고 하니 아내와 전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예비 며느리가 더 어려운 자리일 테니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허허 웃고 말았죠. 제일 교포라고? 같은 한국인이라도 살아온 문화가 달라서 힘든 게 많았겠어. 일단 편하게 식사부터 하자꾸나. 이게 완전 한식이라 우리 예비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아내와 허둥지둥하며 일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아내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든 한식이었는데 당연히 한국인 며느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완전 우리 입맛에만 맞춘 메뉴였어요. 어때요? 음식은 좀 먹을만해? 일본에서 살았으면 음식이 좀 매우려나? 아주 매운 음식은 안 했는데 예비 며느린 반찬 몇 개를 속속 집어먹더니 갑자기 아들 귀에 대고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한참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저희에게 말을 전달하더군요. 아, 그게요? 채영이 입엔 좀 매운가 봐요. 그리고 일본에선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일단 밥부터 먹고 싶다네요. 그래. 미안하구나. 우리가 마음이 급했네. 여보, 좀 안 매운 국은 없을까? 뭐 콩나물국 같은 거. 어어어. 손님상에 나가는 콩나물국이 좀 있는데 그거라도 내와야겠네. 아낸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며 겨우 콩나물국을 내왔습니다. 그날 저흰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 소화제까지 먹었네요. 그렇게 영 가시방석인 식사가 끝나고 커피나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예비 며느리와의 대화가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애들을 돌려보냈죠.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같이 나갔고 아내와 전 그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후, 이거 완전 우리가 시집살이하러 인사드린 것 같네. 당신 고생 많았어. 음식하랴, 애들 눈치 살피랴. 석수 이 녀석은 다른 국적 며느리 인사시킬 거면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내 말이. 안 그러던 녀석이 결혼 앞두고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하네. 나도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뭘 물어봐야 되나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 그래도 석수랑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거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한 것 같고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잔데 어련히 좋은 사람이겠어. 그지? 둘이 붙어 앉아서 속닥거리는 거 보니까 뭐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엽더라고.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교포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결혼시켜야지. 하지만 전 내심 조금 탐탁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하지만 첫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은 마음에 걸렸거든요. 밥그릇을 들고 먹는다든지 국물을 국그릇 채로 마신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일본 문화라고 하는데 한국의 밥상 예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며느리가 착한 사람이니 가르쳐 주시면 다 배울 거라고 말했고요. 채영이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알려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멀리 계시니까 두 분이 채영이 부모님이 돼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야 우리 욕심 아니겠니? 요즘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제 한 식구가 될 건데 서로 잘 맞춰 나가야지 별 수 있겠어? 우리도 노력하마. 저흰 이후에도 며느리의 모든 이야기를 아들의 입을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린 한국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었고 사돈댁은 일본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엔 얼굴 뵙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내와 전 더욱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애들은 계속 한국에 살 생각이라는데 사돈댁은 편의점 때문에 일본에 계셔야 하니 애들 결혼 준비는 우리가 전부 도맡아서 도와줘야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결혼은 한국식으로 해도 되나? 찾아보니까 일본 결혼식은 주례 선생님을 외국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가 아는 외국인도 없고. 아내 말을 듣고 저도 결혼식 문화에 대해 찾아봤더니 비슷한 것 같지만 한국과 일본이 확연히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들은 고민이 많아 보이는 저희를 보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의 결혼 날짜를 10개월쯤 앞두고 아내와 전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괜찮아? 식당에서 불 피우면서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요즘 기침 소리가 심상치가 않네. 아휴, 그러게. 가슴에 꼭 뭐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기침이 자꾸 나. 병원에 좀 가볼까 봐. 애들 결혼 전에 부정타게 아프면 안 되지. 그 무렵에 저희의 관심사는 오직 아들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침 소리가 나날이 심해지는 걸 알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좀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안색도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당장 병원에 가자고 아내를 보챘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내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 결혼 앞두고 부정 타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뭔가 수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퇴근하고 바로 아내의 가게로 갔겠지만 그날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확실한 느낌은 없었지만 왠지 아내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 집안을 뒤엎다가 전 아내 옷장에서 여러 가지 보험 증서를 발견했어요. 보험 계약자는 모두 아내였고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험 증서를 들고 곧장 아내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이런 보험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거 다 뭐야? 당신 언제부터 보험을 이렇게나 들어놨어? 이런 건 나하고 항상 상의했었잖아. 아내는 제 손에 들린 보험 증서를 보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가게 마감 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마감하다가 손님들이 다 가고 나니 그제야 절 조용히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그리곤 정말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습니다. 여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그거 내 앞으로 든 보험 최근에 정리해 둔 거야. 그리고 이거 통장도 받아. 내가 당신 몰래 비상금 만들었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 이거 당신 퇴직할 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내가 10년 넘게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줘. 나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건 줄 하나도 모르겠어. 내 퇴직은 아직 몇 년이나 남았잖아. 근데 왜 벌써 줘? 보험은 또 왜 갑자기 당신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내는 질문을 쏟아내는 절 보고 답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흰머리가 가득한 제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우리 남편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가득한 아저씨가 됐을까? 석수 결혼하면 곧 할아버지도 되겠지? 젊어서 당신 참 멋있었는데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환경 미화원하면서 못 볼 꼴도 참 많이 보고 고생 많았어. 그래도 우리 나름 잘 살았다. 그치? 고생은 당신이 더 많았지. 가난한 남편 만나서 없는 돈으로 살림 꾸려나가겠다고 매일 가계부 쓰고 콩나물값 하나까지 깎아가면서 자식까지 키웠잖아. 근데 왜 갑자기 안 하던 말을 다 해? 아들 결혼 앞두고 기분이 울적해진 거야? 그게 아니고 나 사실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어. 저는 혼자 병원에 갔다 왔다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내 앞에서 티내지 않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나랑 같이 가지 왜 혼자 갔어?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감기가 심하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폐암이래. 3기. 그동안 암덩어리가 기도를 꽉 누르고 있어서 기침이 났던 거래. 벌써 전이가 진행돼서 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낸 마치 시덥지 않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덤덤하게 얘기했어요. 전 아내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모든 말들이 머리로 흡수되지 않고 튕겨나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장난하지 말라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한데 당신 퇴직 때 주려던 이 돈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집이라도 얻어줄까 싶어. 당신 이해해 줄 거지? 내가 결혼식 때까지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아이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 당신이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 내일 당장 다른 병원에 가봐. 내일 휴무 신청할 테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보자.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이 왜 그런 병에?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까지 내며 화를 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며 화를 내다가 정말이냐고 불안해하다가 그러다 또 화를 내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어느새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제게 늘 보여주었던 미소로 불안해하는 절 달래주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치료 잘 받을 거야. 나도 우리 아들 결혼식 꼭 참석하고 싶어. 근데 사람 일이 도무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 이 보험이랑 통장은 만약의 상황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줘. 아휴, 우리 남편 나이 먹더니 마음도 약해졌나 봐. 울긴 왜 울어? 저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낸 제 눈물까지 모두 닦아주었고요. 저는 너무나 초연한 아내의 태도에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아내는 꼭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제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내를 꼭 살릴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각오와 다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내와 열심히 병원을 찾고 밤새 치료 방법을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다는 민간요법을 물어 적어두는 것뿐이었죠. 그때까지 전 여전히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고 아내는 가게 일을 하고 똑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여느 날처럼 청소를 하는데 어떤 취객이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아이, 아저씨, 이거 쓰레기 좀 치워봐. 에이씨,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 선생님, 제가 지금은 치워드리긴 하는데 술병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시면 안 돼요. 날이 추운데 어서 집에 들어가시죠. 취객은 제 말이 거슬렸는지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밀치고 거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전 이미 이런 일들에 이골이 난 상태라 크게 대꾸하지 않고 어서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말아야? 어? 길바닥에서 청소를 하는 주제에 내가 누군 줄 알고 니까지 훈계를 해? 요즘 청소부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나타나 취객을 강하게 밀쳤고 비틀거리는 취객은 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누군가 봤더니 바로 제 아들이더라고요. 술을 먹을 거면 곱게 먹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당신 환경미화원한테 행패 부리면 공무집행 방해야. 알아? 좋은 말 할 때 갈 길 가라. 취객은 아들의 기세에 눌려서 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저 엄마 아픈 거 다 들었어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내의 투병 소식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어요. 전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을 말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가 다 젖도록 오열했어요. 그때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점점 병세가 나빠지던 아내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다 나으면 가게 문을 다시 열자고 아내를 달랬지만 그건 기약 없는 약속일 뿐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 병문안으로 오는 며느리도 반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 저희 이제 가볼게요. 엄마 일어나시면 저희 왔다 갔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아니, 벌써 간다고? 병문안 온 지 1시간도 안 됐잖아. 더 있다가지 그러냐? 아버님, 일본에선 병문안을 오래 하지 않아요. 그건 예의에 맞지 않아요. 보통 10분 내외로 인사만 하고 갑니다. 그 사이 부쩍 한국말 실력이 나아진 며느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니 저도 달리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약간은 서운한 마음으로 애들을 배웅하고 다시 혼자 잠든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일본 문안 그렇다는데 꼭 일본식으로 해야 하는 걸까? 당신이 들으면 시아버지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싫어하겠지? 그래도 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네. 하지만 아들 녀석이 날마다 혼자라도 병실에 와서 아내를 살피는 걸 알기에 씁쓸한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을 한 달 앞으로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은 웬일인지 아내가 또렷한 눈으로 일찌감치 일어나 있더라고요. 당신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매일 늦잠만 자더니 해가 아주 서쪽에서 뜰 일이야. 여보, 우리 석수 좀 불러주겠어? 지금 당장. 그리고 괜찮으면 며느라기도 보고 싶어. 어?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오라고 할게. 당신이 아들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구만. 눈 뜨자마자 석수부터 찾는 걸 보니. 전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일렀습니다. 아들은 뭔가 예감이라도 한 건지 며느리와 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내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달려온 아들과 며느리를 보더니 아주 오랜만에 방긋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왔네. 우리 며느리 채영이도 같이. 이리 와서 엄마 한번 안아줄래? 아들은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어요. 아내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온 힘을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한 얼굴로 잠이 든 아내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당신 이제 기침도 안 하네. 밤새 기침 때문에 잠도 잘 못 잤잖아. 그렇게나 우리 아들 결혼식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나 결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만 참지. 한 달만 더 옆에 있어주지. 이 야속한 사람아. 엄마, 엄마 사랑해요. 하늘에서 아픈 데 없이 편히 쉬세요. 아빤 제가 잘 모실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딱 한 달 뒤, 저는 혼주석에 홀로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아내는 고운 혼주 한복을 꼭 입어보고 싶어 했어요. 일본에 사시는 사돈댁도 만나 뵙고 싶어 했고요. 여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걱정했던 것보다 사돈 어르신들도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우리 아들 며느리도 참 멋지고 예뻐.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하늘나라 가면 밤새도록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날은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분명 기쁜 날인데 비어있는 옆자리가 너무나 허전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언제나처럼 제 아내가 서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들에게 주길 바랬던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라.
보면 5억 정도는 될 거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주려던 돈하고 너희 엄마 보험금, 그리고 네 엄마가 따로 모아뒀던 돈을 합친 거야. 그 정도면 집 한 채는 얻을 수 있을 게다. 네 엄마가 살아 생전에 너 결혼할 때 주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어. 그러니까 집 구하는데 보탰어라. 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아빠,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저흰 괜찮아요. 아니다. 나도 돈 있다. 너한테 이 돈 안 주면 너희 엄마가 나한테 못난 애비라고 엄청 혼낼 거야. 그러니까 받아둬. 그리고 소중하게 써. 엄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몇 번이고 안 받겠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감사하다며 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의 마지막 선물까지 전달하고 나니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죠. 어느새 아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저녁이 되자 아내가 없는 집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여보, 항상 당신이 그립지만 언제 당신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아? 바로 이럴 때야. 항상 우리 여보, 우리 남편하고 날 부르던 목소리가 이젠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누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해주겠어?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내 사랑. 이렇게 아내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남긴 돈으로 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었어요. 제가 걱정된다면서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어색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전 오라는 소리를 듣기 전엔 아들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며느리에게 당부한 게 딱 하나 있었죠. 바로 아내 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번번이 갖은 핑계를 대며 기일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항상 찾아오는 건 아들 혼자였죠. 네 엄마 기일인 거 알면서 또 너만 온 거야? 며느린 대체 뭘 하고 있길래 시어머니 기일도 안 챙겨? 죄송해요, 아버지. 그 사람이 모델 일을 하잖아요. 급한 촬영이 잡혔대요. 그 사람도 꼭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곤 며느리가 왜 오지 않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아버님은 왜 자꾸 나까지 부르는 거야? 난 한국 음식 할 줄도 모르고 제사 음식은 본 적도 먹은 적도 없단 말이야. 일본에선 보통 절에 가서 추모만 하고 온다고. 자꾸 나까지 오라고 하지 마. 난 가기 싫어. 저는 오기 싫어서 오지 않는다는 말에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내가 들은 게 사실이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오기 싫어서 안 온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네 엄마가 눈 감기 직전까지 너희 걱정만 하다 갔는데 어디 그딴 소리를 해?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라. 아니면 아주 홍군형을 낼 줄 알아. 아들은 깜짝 놀라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어 시간이 지난 후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 그 문화 타령 그만해라. 오히려 일본에서 기일이나 재산 더 잘 챙긴다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자꾸 일본 문화가 어쩌고 하면서 빠져나갈 핑계를 대는데 네가 아무리 일본에서 나고 자랐어도 넌 한국 사람이고 한국으로 시집 온 이상 이 나라 예의 범절을 따라야 맞는 게다. 그때 마음 같아선 며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르칠 건 확실히 가르쳐 두자 싶었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며느리에게 더 많은 걸 알려줬을 테니까요. 얘 며느라,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집안 제사를 챙기라고 했니? 명절 때마다 와서 음식을 하라고 했니? 그저 네 시어머니 기일에만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함께 하자는 거다. 음식도 할 필요 없다. 앞으로 내 생일도 안 챙겨도 돼.
다만 네 남편 엄마 하늘나라로 간 날은 챙겨야지. 나라를 떠나서 그게 사람 된 도리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은 며느리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게 일본 문화 같았지만 그래도 풀 죽은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혼을 내고 나니 그 다음의 기일부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할 일이 하나 줄긴 했죠. 그 다음 또 몇 년이 흘러 전 환경미화원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추우나 더우나 길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고생 많았다고 절 안아주었겠죠. 저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휴가 한번 편하게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푹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집에서 혼자 종일 있으려니 그것도 참 못할 짓이더군요.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제 힘이 닿는 날까지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요. 저는 먼저 퇴직한 동료의 추천을 받아 퀵 서비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종일 배달 다니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 무렵이 손주도 태어났을 때쯤이라 아이에게 당당한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제가 돈을 벌어야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할 테니까요. 아들은 너무 위험한 일 같다며 퀵 서비스 일을 만류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과속해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아. 나도 용돈이나 벌 겸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그건 그렇고 우리 손주는 잘 있지?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질 않구나. 그죠? 자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빠.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죄송한 일만 생기네요.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너도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아보니까 부모 마음 알겠지?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내가 집으로 가마. 며느리가 애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 오는 건 불편할 테니까. 전 아들네를 최대한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물어보겠다며 대답을 피하더군요. 그러다 한참 후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린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도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일본에선 시아버지가 손자 육아에 개입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을 보여달라는 둥, 데려오라는 둥 하지 마세요. 저 불편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불편하다고? 얘 며느라, 네 말에 내가 더 불편하다. 그 애가 어디 너 혼자 만든 아이냐? 그 애 내 아들의 아이고 분명히 내 핏줄 이어받은 내 손주다. 네가 불편하다고 하니 자주 보여달란 소리는 안 하겠다만 네가 하는 이 행동도 아주 예의 없고 불편한 짓이란 것도 알아둬라. 며느린 제가 혼을 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알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며느리의 예의 없는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는 건 아들의 몫이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단단히 혼낼게요. 그러니까 기분 푸세요. 마침 다음 달에 원우 생일이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 꼭 와주세요. 그땐 그 사람도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정말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했는지 그땐 죄송했다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전화로 죄송하다고 대충 넘어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제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됐고, 다음 달에 원우 생일이지? 그때 내가 너희 집에 가마. 결혼하고 이삿때 한번 가보고 너희 집 구경도 못 해봤잖니?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아버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오세요. 며느리 웬일인지 고분고분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야말로 며느리가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주의 생일날이 되자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전 오랜만에 보는 손주를 위해 며칠 전부터 선물도 사고 아들 며느리에게 줄 용돈까지 미리 뽑아두었어요. 그날은 일찌감치 퇴근해서 아들 집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배송 사고가 나면서 퇴근이 늦어졌고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30분 남았을 때 겨우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씻지도 못하고 가게 생겼네. 일을 어쩌나. 저는 조금 늦더라도 씻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누가 일본 사람들은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약속된 시간에 가야 좋아한다는 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땀이 묻은 티셔츠만 갈아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양손 가득 손주 선물과 애들 용돈을 챙겨가는 걸 잊지 않았죠. 아들아, 며느라, 나 왔다.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허겁지겁 왔어. 아이고, 우리 손주도 잘 있었어? 할아비가 멋있게 차려입고 오려고 했는데 퇴근이 그만 늦어졌네. 아들은 어서 들어오시라며 절 안으로 모셨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손주를 제 품에 안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아들 손을 탁 하고 치더라고요. 아버님, 손부터 씻으시겠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요. 아, 그래야지 참.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손도 안 씻고 아이를 안으려고 했구나. 미안하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발냄새가 날까봐 발도 씻고 세수까지 급하게 했네요. 제가 그렇게 씻고 나서도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겨우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안아본 손주가 어찌나 예쁘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생각도 못하고 같이 손주 생일 케이크도 불고 한참을 앉아서 아이 보는데 푹 빠져 있었어요. 아빠, 저 편의점에 잠깐 아기 기저귀 좀 사러 갔다 올게요. 집에 잠깐 계시겠어요? 그렇게 손주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며느리와 급히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 단순히 아이 기저귀가 떨어졌구나 싶어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고 전 아이 간식이나 줄까 싶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켠에 떡하니 기저귀가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정신없는 것들. 기저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못 찾고 사러 나갔어? 원우야, 너희 엄마 아빠가 참 정신이 없나 보다. 우리 엄마 아빠 데리러 갈까? 전 아이를 등에 업고 아들 내외를 데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주도 밖에 나오는 게 신이 나는지 등 뒤에서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렇게 밖에 나와 엘리베이터를 잡으려는데 아파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저렇게 싸우나 싶어서 고개를 내밀어 살폈더니 세상에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있지 뭡니까? 저는 둘의 말다툼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 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식사도 다 했고 손주 생일 파티도 끝났으면 가셔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또 왜 그렇게 말해? 아버지가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보니까 좋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신이 평소에 아이 얼굴을 자주 보여드렸으면 좋았잖아. 난 글쎄 부담스럽고 싫다니까. 그리고 아버님 몸에서 쉰내나. 나 토할 것 같다고. 대체 언제 집에 가시는 거야? 당장 가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애랑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싫어. 저는 며느리의 말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냄새 난다는 말, 더럽다는 말. 그 말은 제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평생을 조롱받던 말이었어요. 아무리 잘 씻고 하루에 몇 번이나 샤워를 해도 단지 길에서 청소한다는 이유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시아버지 뒤에서 그런 식으로 욕하는 게 네가 맨날 말하던 예의냐? 너희 나라에선 그게 예의라고 가르치더냐? 오냐? 나도 그럼 한국식 예의를 알려주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그 집이 네 집이라고 생각했지? 아버님, 그 집이 왜 아버님 집이에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우리 착한 아들이 말을 안 한 모양인데 내가 집사라고 유산을 미리 증여했을 때 미리 받아둔 약속이 있다. 석수가 집값을 다 모아서 엄마가 준 돈을 다 돌려줄 때까지 이 집 명의는 내 명의로 해두겠다는 거 모르는구나.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집값이니 유산이니 이런 거 신경 쓰면 골치 아플까봐 내가 집 얘긴 최대한 꺼내지 않았는데 너 말하는 꼴을 보니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해야겠다. 사실 아들은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갈 때 제게 약속 하나를 하고 갔어요. 꼭 열심히 돈을 모아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다는 약속이었죠. 그때까지 집 명의도 제 앞으로 해두겠다면서요. 석수야, 내가 이때까지 너희 부부를 얼마나 배려하고 먼저 생각한 줄 알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동안 너희를 너무 오냐오냐 대했구나. 그렇게 예의를 따지고 싶고 너희 편한 것만 주장하고 싶다면 나도 이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너희 둘 다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며느린 옆에서 영 못 믿겠는지 계속 진짜냐고만 물었고요. 며느리가 계속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들만 닥달하니 결국 아들도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혼자 타지로 시집온 당신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어. 우리 엄마 길에도 가기 싫다. 아이 보여주는 것도 싫다고 할 때도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시키면서까지 당신 편을 들었다고. 근데 당신은 언제까지 낯설고 싫다는 소리만 하면서 나까지 나쁜 놈을 만들 작정이야? 나도 때마다 일본으로 날아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오잖아. 그럴 때마다 당신이 뭐라 그랬어? 자식된 도리로 먼저 찾아뵙는 게 예의라고 안 했어? 왜 당신의 예의는 우리 집엔 안 통하고 처가에서만 통하는 건데? 나 더 이상은 우리 아버지께 불효자 되기 싫어. 오늘부로 이 집도 돌려드리고 자식으로서 내 할 도리를 해야겠어. 설사 당신이랑 이혼하더라도. 아들이 이혼 얘기까지 꺼내자 며느린 화들짝 놀라며 늘 그랬듯 머리를 조아리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아버님,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국말이 서툴다고? 너 석수랑 싸울 때 말 한번 잘하더구나. 그게 사실은 제 친구들이 제가 만만하게 행동하면 일본인이라고 무시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선 일본 여자들을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못되게 군 거예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혼하고 한국에 갈 곳도 없고요. 아시잖아요. 여보, 아버님, 제발. 며느린 저와 아들에게 매달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롭긴 했지만 이대로 또 넘어가주면 오히려 며느리 버릇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더더욱 실망이구나. 넌 네가 무시당할까봐 시댁을 먼저 무시했다는 소리 아니냐? 네 시어머니가 생전에 너희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고이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석수 너도 잘한 거 하나 없다. 둘 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비켜라. 저는 아들에게 손줄 안기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뒤로 며느리가 계속 따라붙었지만 저는 한 번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도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제가 전화마저 받지 않자 이번에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평생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채 항상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 와서도
무시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사실 모두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전 어머님께도 아버님께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트라우마가 저를 어느새 예의 없고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화가 풀리실 때까지 계속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연을 보내다 보니 제가 고친 단어들이 많지만 며느리가 제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엔 한글 맞춤법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때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보며 타향살이 중인 며느리의 고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 이참에 확실한 예의 범절을 알려주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서를 단단히 받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전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받아 적게 했죠. 너희 잘 들어라. 지금 내가 하는 말 가슴에 잘 새겨둬야 할 거다. 이거야말로 너희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니까 말이다. 네, 아버님.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다. 너희 둘이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일해서 너희 엄마가 남겨둔 액수만큼 돈을 모아두어라. 내가 그 돈에 욕심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걸 보고 집 명의를 바꿔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둘째, 나한테도 그렇고 일본에 계신 사돈 어르신께도 그렇고 항상 양가 부모님께 예의를 지켜야 한다. 늘 말했듯 인간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인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솔직한 것과 예의를 지키는 건 다른 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서로의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해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셋째, 네 엄마, 네 시어머니 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에 올 것. 기일을 챙기고 제사를 올리는 문화는 다를지라도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마음은 똑같을 거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귀찮고 어색해도 네 엄마, 네 시어머니 길만은 꼭 찾아뵙거라. 내가 한 말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겠다면 당장 아들 며느리 이름 반납하고 나가거라. 애미야,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네, 아버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다르단 핑계를 대지 않을게요.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 사람과 아버님이 없다면 한국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채영아,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서로 아끼고 의지하는 거란다. 알겠니? 며느린 진심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며느리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믿어주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큰 사달이 나고 지금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며느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며느린 지금 아주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제가 아주 귀찮을 정도라니까요. 아버님, 오늘도 저녁 내기로 고스톱 한 판 콜? 저번에 저한테 쌍피에 쓰리고까지 먹이셨죠? 오늘은 제가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아이고, 넌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와선? 한국 문화를 배우라고 했더니 아주 재밌는 문화만 배우고 왔구만. 그래, 고스톱 한 판 콜이다. 저희 며느리 제대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죠. 앞으로도 물론 가르칠 게 많겠지만 저 역시 어른이자 사람 대 사람의 예의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 보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 배울 게 참 많네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까지 하고 가도 되겠죠? 여보,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지? 당신 며느리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 고스톱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치는 며느리일 줄이야. 우린 다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너무 걱정 말고 내가 곧 만나러 갈게. 난 당신이랑 치던 고스톱이 더 그립다오. 우리 애들 끝까지 다 가르쳐서 좋은 어른 만들고 나면 당신 만나러 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보고 싶소.